3월의 울산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성물류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엔 긴장이 감돌았죠. 한세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항만의 크레인들이 거대한 철의 숲처럼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한도철 회장의 마지막 의지가 담긴 문서였죠. 장남 한지호와 차남 한태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백억 대의 지분과 건물들이 차례로 호명되었어요. 지호의 아내 도아리는 입꼬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세연 양에게는 울산 북한 끝자락의 폐조선소 사무동 부지 3,200평과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녹슨 회식에 조형물 한 점을 남기십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죠. 지호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폐조선소라니. 관리비만 나가는 애물단지 아닌가요? 태성도 거들었어요. 세연이가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가 인수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정 가격에 말이죠.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흉터였죠. 언제 다친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양미정이 세연에게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의 양미정은 회장을 30년 넘게 보좌한 인물이었죠. 세연의 손목을 슬쩍 바라본 양미정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회식에는 내일 오전에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양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회장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재해 조사관으로 일하며 현장의 숫자와 각도를 읽는데 익숙했던 세연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회장은 자신에게 이런 유산을 남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폐조선소에 도착한 세연은 녹슨 해시계 앞에 섰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형물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글씨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위도 35.6 그리고 7시 12분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세연은 직업적 습관으로 각도를 재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위치, 그림자의 방향,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시계 치고는 각인된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폐조선소 관리인 박만길이 다가왔습니다. 67세의 노인은 회장과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아가씨, 회장님이 자주 오셨던 곳입니다. 특히 이슬 맺히는 새벽에 말이죠. 세연은 박만길을 돌아봤어요. 새벽이요? 네, 해가 막 뜰 무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해가 길어지는 날을 기다리라고요. 그날 저녁 세연은 집으로 돌아와 해시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7시 12분.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공단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세연은 손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처럼 해시계도 과거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과거가 무엇이든 세연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해야 했어요. 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이슬 맺히는 새벽, 해가 뜰 무렵. 회장은 왜 그 시간에 이곳을 찾았을까요? 항만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려왔죠. 세연은 해시계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흑요석 표면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방울들이 검은 돌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죠.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7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산업재해 조사관으로 일하며 현장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데 익숙했던 세연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7시 12분. 정확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시계의 그림자 끝이 항만 쪽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세연은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죠. 그곳엔 낡은 개선볼이 있었어요. 선박의 로프를 거치하는 쇠기둥이었죠. 12번. 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개선볼에 새겨진 번호였어요. 12번 개선볼. 7시 12분에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이었죠. 세연은 개선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측면에 희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유자 모양의 흠집이었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어요. 방망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찾으셨군요.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회장님이 늘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세연은 방망길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뭔가 숨겨두신 건가요? 방망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세연 아가씨라면 반드시 찾을 거라고 하셨죠. 세연은 다시 개선볼을 살펴봤습니다. 기초 부분이 콘크리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부분이 최근에 보수된 흔적이 있었죠. 시멘트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부분 언제 공사했나요? 세연이 물었어요. 방망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죠. 특별히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어요. 방수 처리. 세연의 직감이 반응했습니다.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거예요. 세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죠. 개선볼 주변의 틈새를 비췄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볼트 하나가 느슨한 걸 발견했죠. 세연은 조심스럽게 볼트를 돌렸습니다.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마치 일부러 느슨하게 해둔 것처럼요. 볼트를 제거하자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세연은 손을 넣어봤어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죠.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케이스였습니다. 방망길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게 있었다니.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죠. 은행 금고 열쇠 하나, 비닐에 싼 종이 뭉치, 그리고 작은 오르골이었어요.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독특한 박자였어요. 세 박, 한 박, 두 박의 리듬이 반복됐죠. 마치 7-1-1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어요. 백지였죠. 하지만 세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종이가 너무 두꺼웠어요. 특수 용지 같았죠. 케이스 바닥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세연은 숨을 멈췄어요.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빛이 있어야 글이 산다. 어디에게? 어디는 누구일까요? 세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회장이 남긴 비밀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케이스에서 꺼낸 물건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에는 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백지처럼 보이는 종이는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오르골을 다시 틀어봤습니다. 세 박, 한 박, 두 박. 712. 이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세연은 금고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열쇠 머리 부분에 작은 숫자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7일이었죠. 빛이 있어야 글이 산다. 세연은 쪽지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빛.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요? 세연은 종이를 창가로 가져갔어요. 햇빛에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미세균열을 검사할 때 쓰는 자외선 검사법이었어요. 세연은 서랍에서 자외선 손전등을 꺼냈죠. 평소 현장 조사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자외선을 종이에 비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투명했던 종이 위에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설계도였습니다. 울산 항만의 지도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특정 구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세연은 숨을 멈추고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표시된 구역들은 모두 항만 주변의 부지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부지마다 암호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죠. HSJ. 계속 반복되는 이니셜이었습니다. 지도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에 걸친 기록이었죠. 세연은 이 지도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20년 계획이 담긴 문서였어요. 세연은 양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님, HSJ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양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수진, 회장님의 친누나 성함입니다. 1994년에 돌아가셨죠? 1994년. 세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2살이던 해였죠. 그리고 손목에 화상 흉터를 얻은 시기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수진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세연이 물었어요. 도금공장 폭발 사고였습니다. 양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과 함께 사고를 당하셨어요. 하지만요. 그분들의 딸은 살아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요. 세연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딸이 누구일까요? 왜 회장은 한수진의 이니셜로 20년간 부지를 매입한 걸까요? 양미정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양미정의 사무실에 도착한 세연은 낡은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어요. 1994년 도금공장 사고 관련 문서였죠.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수진과 박민호 부부 사망. 2살배기 딸 한세연 생존. 전신 화상 3도 왼쪽 손목 부위 영구 흉터. 세연은 자신의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세연. 자신이었어요. 한수진의 딸이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양미정이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은 누나의 딸인 당신을 자신의 딸처럼 키우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셨죠. 왜요? 왜 숨기신 거죠? 양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금고를 열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비밀번호는 아마 712. 세연이 말했어요. 오르골의 리듬, 열쇠의 숫자, 모든 게 연결되었죠. 양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7월 12일. 사고가 난 날이었죠. 세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에게 해시계를 남겼는지를요. 그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진실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연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는 울산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았죠. 직원이 금고 열쇠와 비밀번호를 확인했어요. 712.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거대한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세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아니었어요. 각종 계약서와 증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서류는 항만 선석 사용권 계약서였습니다. 울산 북항의 주요 선석들에 대한 20년 장기 계약이었죠. 두 번째는 물류센터 SPC 지분증권이었어요. 한성물류의 핵심 자회사 지분 40%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고 세연은 숨을 멈췄어요. 의결권 위임장이었죠. 한성물류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의결권을 세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가방 바닥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낸 세연은 회장의 친필을 마주했죠. 세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을 알았겠구나. 그래, 넌 내 딸이 아니다. 넌 내 누나 한수진의 딸이다. 1994년 7월 12일, 그날의 폭발 사고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사고 당시 산재 보험금과 합의금이 8억이었다. 그 돈은 원래 너의 것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 한성물류의 시작이 바로 그 8억이었지. 난 그 돈으로 작은 운송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의 그룹으로 키웠다. 세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이 한성물류 그룹의 시작이었다니. 난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할 몫을 제대로 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20년간 준비했다. 항만 부지를 매입하고 선서권을 확보하고 지분을 모았지. 모두 내 어머니 한수진의 이름으로. 양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자외선 램프를 들고 있었죠. 세연 씨, 이걸로 다시 한번 서류들을 비춰보세요.
세연이 자외선을 비추자 서류들에서 숨겨진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각 부지와 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폐조선소 부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폐부지가 아니었어요. 울산 신항만 확장 이안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 부지 없이는 신항만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지의 가치는 양미정이 말을 이었어요. 현재 시가로 1,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부지가 가진 전략적 가치죠. 이걸로 그룹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세연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회장은 단순히 돈을 갚으려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빼앗은 8억을 수백 배로 불려서 그것도 가장 전략적인 형태로 돌려주려 했던 거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개인의 부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쓸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바람이 있다면 내 부모님이 꿈꿨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쓰였으면 한다. 그들은 산업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 세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의 공단이 한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세연이 양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성물류그룹 본사 회의실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세연이 소집한 자리였죠. 한지호와 한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도아리는 짜증스러운 듯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폐조선소 부지 매각건으로 모이신 거죠? 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게요. 300억 정도면 어떨까요?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각하지 않을 겁니다. 태성이 끼어들었어요. 세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매년 관리비만 수억씩 나가는 땅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주려는 거죠. 도와주신다고요? 세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세연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큰아버님 작년에 파생상품 투자로 200억 손실 보셨죠? 유동화 증권도 부실화되어서 현금 압박이 심하실 텐데요.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은아버님도 마찬가지시죠? 세연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갭 투자로 묶인 자금이 500억. 병원 인수 자금 대출 만기가 다음 달이고요. 태성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세연이 의결권 위임장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전 이제 그룹 지분 4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지호와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죠. 진짜였어요. 회장이 세연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도아린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왜 당신한테? 당신은 그냥 전 회장님의 조카예요. 세연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수진의 딸이죠. 회장님의 친누나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지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1994년 도금공장 폭발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리고 그때 나온 보험금 8억이 한성물류의 종잣돈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룹의 시작이 그런 비극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세연은 이어 말했어요. 저는 그룹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잡아야 해요. 특히 세연이 도아린을 바라봤습니다. 큰어머님 작년에 구입하신 추상화 있죠? 30억짜리요. 도아린이 움찔했어요. 그게 왜요? 위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셨죠? 40억을요. 도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감정 실수였어요. 감정 실수가 아니에요. 세연이 차갑게 말했죠. 판매자와 공모하신 거잖아요. 형사 고발감이에요. 지호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성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족을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부당한 투자와 사기 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책임을 지세요. 둘째,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우린 뭘 하란 말입니까? 지호가 소리쳤어요. 새로운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세연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죠. 한수진 박민호 산업안전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큰아버님은 재단의 준법회계 총괄을 맡아주세요.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산재 재활 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해주세요. 의사시니까 적임자예요. 재단이요? 태성이 물었어요. 네, 회장님이 평생 갚고 싶어 하셨던 빚을 이제 사회에 돌려드리려고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쓰일 겁니다. 지호와 태성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거절하면 모든 게 폭로될 테니까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세연은 의결권 위임장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죠. 이사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어요. 겨우 33세의 여성이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요. 세연은 자외선 램프로 비춘 설계도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이 20년간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지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울산 항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였죠. 각 부지가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폐조선소 부지는 핵심입니다. 세연이 설명했어요. 이곳 없이는 신항만 개발이 불가능해요.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내년에 발표될 신항만 계획에 이 부지가 포함됩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지 가치가 최소 3천억 이상으로 뛸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권이에요. 향후 10년간 수조원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이사진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폐부지로만 알았던 땅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황금 열쇠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개인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세연이 단호히 말했죠. 수익의 80%는 산업안전재단으로 갑니다. 80%요?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이 돈은 원래 산재보험금에서 시작됐어요. 그 본질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해요. 양미정이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재단 운영 계획서였죠. 산재 예방 교육, 재활치료 지원, 유가족 장학금, 안전설비 개선 사업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세연이 강조했어요. 산업 안전에 투자하면 사고율이 줄고 생산성이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에요. 한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한지호 전무와 한태성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실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능력을 쓰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세연이 가진 40% 의결권은 결정적이었죠.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단 설립안이 통과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호가 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우리가 욕심이 과했어요. 하지만 재단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세연이 답했죠.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게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태성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요. 세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회장님은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여기셨죠.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요. 도아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어요. 위작 스캔들이 터지면 감옥행이었으니까요. 세연은 회의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울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항만의 크레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폐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폐조선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될 거였죠.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가 될 거예요. 손목에 흉터를 만지며 세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의 증거이자 책임의 표식이었죠.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갈 약속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위작 스캔들 제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아린이 구입한 30억짜리 추상화가 가짜라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이 벌써 취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호와 태성이 급히 세연을 찾아왔습니다. 기사를 막아야 해요. 그룹 전체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세연은 침착하게 답했죠.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검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린 끝난 거군요. 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성이 의아해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세연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 비춘 모든 자료를 공개했죠. 회장이 20년간 준비한 계획, 패조선소 부지의 진짜 가치, 그리고 재단 설립 계획까지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겁니다. 세연이 선언했어요. 그룹의 어두운 면을 스스로 밝히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 사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세연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개하되 동시에 산업안전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거였죠.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세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성물류그룹은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째, 그동안의 잘못된 경영 관행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대기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둘째, 한수진 박민호 산업안전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출연해 산업안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수진 박민호는 누구입니까? 세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십니다. 1994년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죠. 그때 나온 보험금이 한성물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세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죠. 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어요. 앞으로는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태성도 고백했어요. 저 역시 무리한 투자로 실수했습니다. 이제는 산재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데 제 의학 지식을 쓰겠습니다. 도아리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법정에 서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죠. 법적 책임은 지되 재기의 기회는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신선했던 거죠. 특히 재단 설립 계획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신항만 개발에 한성물류가 참여하길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패조선소 부지가 핵심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룹의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세연은 다시 패조선소를 찾았어요. 방망길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죠. 아가씨, 회장님이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세연이 답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에 흑요석이 반짝였죠. 세연은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거였어요. 산업안전교육센터였죠. 그림자를 드러낸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세연이 중얼거렸어요. 숨겨진 진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진실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방망길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죠. 그림자가 있어야 빛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요. 10월의 어느 맑은 날 한수진 박민호 산업안전재단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패조선소였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지만 중앙에는 흑요석 해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세연은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31년 전 이곳 울산에서 두 사람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수진과 박민호. 제 부모님이었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어요. 노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에서 한성물류가 태어났고 이제 그 열매를 올바른 곳에 쓰려 합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요. 지호가 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중한 모습이었죠. 매년 1,000억 원을 출연해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태성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산재 환자 전문 재활센터를 울산, 부산, 창원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출 거예요. 행사장 한편에 도아린도 있었어요.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그녀는 많이 초췌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다짐이었을까요? 세연은 도아린에게 다가갔어요. 큰어머니, 기회를 드릴게요. 재단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진짜 예술로 노동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도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가족이잖아요. 세연이 답했죠.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요. 창립식의 하이라이트는 해시계 제막식이었습니다. 새벽 7시 12분 첫 햇살이 해시계를 비추자 그림자가 정확히 재단 건물 입구를 가리켰어요. 그곳엔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한수진, 박민호 그리고 그들의 딸 한세연에게. 세연은 동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만에 부모님을 제대로 기리게 된 거였어요. 손목에 화상 흉터를 만지며 세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방망길이 다가왔어요. 회장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사진이었죠. 그 중앙에 한수진과 박민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어요. 양미정이 세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예요. 재단이 설립되면 전하라고 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세연은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어요. 세연아, 불에서 살아남은 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야.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구나. 자랑스럽다. 빛은 언제나 어둠보다 강하단다. 내가 바로 그 증거야. 세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시계 바늘처럼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며 나아가고 있었죠. 재단의 첫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울산공단의 산재 사고율이 6개월 만에 30% 감소했어요. 전국의 기업들이 재단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1년 후 세연은 다시 해시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안전을 기원하는 노동자들의 성지가 된 거죠. 엄마, 아빠. 세연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제가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 세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불에서 살아남아 빛이 된 자의 증표였죠. 해시계의 그림자는 오늘도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을요. 그 그림자를 따라 수많은 생명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웹드라마 7시 12분의 진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대 공감 드라마였습니다.